인터넷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뭘지 바로 공개하죠. 본게임의 주제는 게임입니다. 네. 드디어 게임 얘기를 하라고요. 이거 제가 하자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네, 왠지 게임 얘기하니까 제가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의 주제는 1945 스트라이커즈라는 슈팅 게임 속의 전투기입니다. 오락실. 사실 진짜 저희는 PC방보다는 오락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오락실 다녔는데. 네. 이거 보세요. 공부 잘하는 분은 저는 대학 가서 오락실 저도 지금 굉장히 위험을 느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는 다 중고생 초등학교 때는 안 했어요. 형님은 대학교부터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대학교 전까지 공부만 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안 했어 제가. 근데 하여튼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그때 저는 1942, 1943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45 스트라이커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역사가 있어요. 이 P-38 라이트닝이라는 기체가 중심이 된 이 게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세대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만. 두 분은 저보다 좀 가깝죠. 아니, 왜 저희 둘이 가깝냐?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로 했던 거는 80년대 초에 나왔던 1942, 1943 그것이 오락실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많이 했었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1945 스트라이커 벌써 시대가 좀 갔잖아요. 아까 앞에 비해서. 이름이 길어요. 좀. 요거는 1995년에 나온 게임이니까 다들 이제 대학들하고 한참 지나서 나온 게임이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즐겼던 게임의 사실은 후속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도 오락실 가면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고전 게임으로. 근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이코라는 회사가 1992년에 설립됐는데 사실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유명한 큰 회사들은 알지만 뭐 여기서 뭐 그런 게임 세가라든가 세가 당시에 이제 아케이드 시장을 굉장히 주름잡았던 이 회사하고 제목에 들어간 숫자는 당연히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1945년이라고 해서 뭐 2차 대전 얘기는 아니고 게임 배경이 2차 대전 직후예요. 일종의 SF인데 그 CANY라는 이 비밀 조직이 막 세계를 공격해 오는 그런 설정이고 그래서 이걸 이 상황을 감지한 연합군 사령부가 뭐 무슨 연합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모여요. 무슨 위기가 발생하면 다 모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게임이 실드가 되기도 하다 모여요. 비밀리에 전 세계로부터 엄선된 전투기와 파일럿을 소집해서 이 CANY 혹은 케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특수부대 스트라이커즈를 결성했다는 이런 이 슈팅 게임에 하등 필요 없는 그런 설정들이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그 전투기를 몰고 나가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액션 게임이죠. 근데 원쌤 1942, 43 설명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원래 기계치라고 그랬잖아요. 기계치, 게임치 뭐 그런데 그나마 이게 1942는 맞았던 게 이거는 좀 빨리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기보다 이거는 빨라요. 손 늘리면. 형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 손 누르기 좀 빠른 편이라고. 늦지 않은 편이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고수는 이렇게. 그리고 문질입니다.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올림픽 게임은 동전으로 갖고 있고. 아니 진짜 아는 분들. 우리 본 게임은 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갤러그 같은 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다다닥 3번밖에 안 나가요. 아무리 빨리 눌러봤자 3번 나오고 멈춥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제비우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비우스 기억나죠. 명작. 진짜 게임 역사에. 그런 것도 이제 총알이 계속 나가지 않고 나가다 몇 번 나가다 멈추고 또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941, 1943 이런 건 누르는 대로 막 발사가 되는 이런 시원시원함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소속도 영향도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부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니 기능이 있으니까 원래 그 기능이 그래요 게임의 특성. 네. 근데 하여튼 이 게임은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1945는 근데 2차대전 때에 여러 종류의 전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42-43은 P-38 라이트닝만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 라이트닝 외에 P-51 또는 F-51 무스탕, 우리 한국공군이 6.25전 때 참전했었던 무스탕이고 그다음에 영국군의 유명한 스피드파이어 그리고 독일 공군의 또 스피드파이어 마스 비슷했던 BF-109 메사 슈밋 그리고 저의 J-71W 신덴 이렇게 6개 종류가 이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골라서 나갈 수 있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전세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미국이라든가 저 서유럽 쪽을 보통 그 우방이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독일, 러시아, 러시아는 뭐 2세대 때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빌런들이 좋았어요 옛날부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뚜렷하게. 네, 그래서 스타워즈 영화 보면서도 다스 베이더가 이기길 바라고. 아,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남았는지 뭔지. 예. 이제 게임이 만약에 그 현실이 된다면 요즘 뭐 그 알람 브라 이렇게 그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쭉 실제 실기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근 1번이죠. P-38 라이트닝. 옛날에 왜 당근 1번? 옛날에도 그걸 갖고 했었고. 1942는 예, 제 오랜 친구이자 어떻게 전우니까 당근 1번. 뭘 전우까지 젊어지시려고 막 당근. 이게 바로 이제 P-38 라이트닝입니다. 뭐 일반적인 모양새 아니에요, 그죠? 뒤에 꼬리가 막 2개가 달렸고요. 아까 우물정자 말씀하셨는데 정말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날렵한 전투기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펠러도 옆에 2개가 이제 달려 있고 보통은 이제 2차 대전 때 보면 앞에 한 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엔진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날개 옆에 엔진 2개가 달려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2차 대전 때는 사실 미 공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 항공대가 공군 역할을 했는데 2차 대전 말기까지 미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였어요. 이게 이 별명이 뭐냐? 쌍꼬리 악마. 그 꼬리가 2개여서. 꼬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꼬리 악마라는 별명이 있고 물론 이제 게임 속 기체도 이걸 모방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의 흡사하게 돼 있는 거고 굉장히 보기가 날렵했고 또 그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무려 9,900여 대 거의 10,000대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저런 느낌은 약간 폭격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하는데 전투기 날렵한 전투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뭐 물에도 막 그 착륙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날렵한 전투기였다 그러네요. 그러게요. 게임 속에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이 P-38 라이트닝은 속도는 모든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기체들 중에 4번째, 그러니까 많이 빠른 걸로는 아닌 걸로 나오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고요. 주 무기는 게임 속에서의 주 무기는 집중포, 집중공격. 그리고 보조 무기로는 유도 추격탄을 사용하는데 과연 2차 대전 때 그런 것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지 않을까. 약간 SF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죠. 이거는. 폭탄은 1톤 탑재를 하는데 보조 무기는 명중률이 굉장히 높고요. 연사 능력, 공격 능력이 뛰어난 굉장히 좋은 기체로 역시 그 1942와 43 게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제 메인 기체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골라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게임 속에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와 흡사한 형태인데 이게 라이트닝 또 계량형이 여러 개 있어요.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후기형인 P-38J형이 이제 게임 속의 기체고 이 P-38J형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시속 666km였고요. 6.1km 고도까지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상승 능력이 또 뛰어났고 최고 상승 한도는 13km. 그 당시로는 꽤 높았던 고도입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이제 800km에 달았고 그다음에 무장의 경우는 폭탄을 1.5톤가량, 1.45톤을 탑재를 할 수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기관포들이 보이시죠? 20mm 기관포 한문, 그다음에 12.7mm 기관총 4정을
장착을 해서 처럼 상당한 하고. 상당한 보장 능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 그 그림에도 보니 코털처럼 여기 이렇게 네, 이제 코에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죠. 앞부분에. 라이트닝이잖아요, P38.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언급하는 F35. 그것도 그렇죠. 라이트닝이죠? 또 네. 라이트닝이라는 걸 많이 쓰네요. 라이트닝은 번개 이런 뜻이니까 사실 뭐 빠르다 뭐 이런 전투기에 어울리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체 이름에서 따왔대요. 이 F-35도. 그래서 뭐 물론 굉장히 다른 기체긴 하지만 그 F-35는 참고로 올 3월에 이제 2대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예, 우리 공군이 또 미국 현지에서 지금 F-35A 적응 훈련 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입이 되니까 이제 그 흐름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한 거 이제 F-35 이거 탁송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갖고 옵니까 이런 건 진짜? 그 이제 사람이 몰고 오는데 우리 조종사가 몰고 오는 건 아니고 미군 조종사가 미국 공중구비구의 공중구비를 받으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죠? 탁송 똑같네요. 자동차 탁송이랑. 택배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까지 보내주는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꽤 비싸게 배송비 포함되기 어렵겠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공중급유까지 동원해서 갖고 오니까. 그 기름값 하면 그러니까 좀 비싼 택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공중급유까지 어떻게 갖고 오나 궁금했거든요. 한 대에 1,000억 원 하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배송을 해야죠. 변신 반환 이런 건 안 되죠. 그럼 이제 P-38 이제 뭐 전투 능력이나 성능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큰 장점 고고도 요격 전투 능력이 뛰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1935년 3월에 히틀러가 이 군비 강화를 선언한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급히 이제 개발 지시가 내려져서 만들어진 항공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셨지만 이 기관총이 기수 부분 앞에 이제 콧등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중률도 높았고 또 이 장갑도 튼튼한 편이어서 생존율도 높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비행 능력 또 뛰어났고 소편 비행 속도의 경우도 624km로 굉장히 빠른 비행이었습니다. 되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제 얘기는 당시부터 있었지만 그게 증명이 된 게 이게 2002년에 비행에 성공을 한 일이 있어요. 2002년 한 6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싸움할 때에 비해서는요? 그 박물관에 있던 걸 고쳐서 이렇게 했나 보죠? 이게 뭐 타임머신을 타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1949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남아있던 일부의 소수 P-38이 F-38로 이름이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2차 대전에는 미육군 항공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공군으로 바뀌면서 이 P는 퍼슈트 영어로 추격기 야거입니다. 근데 F는 그 말 그대로 파이터. 이 전투기 야거인데 F로 이제 변환이 되죠. 무쌍의 경우도 마찬가지 P-51에서 F-51로 명칭이 바뀌고 그러는데 여하간 49년 퇴역하면서 대부분은 폐기 처분이 됐었죠. 폐기 처분된 게 49년, 50몇 년 만에 어떻게 날았대요, 그게? 그게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증거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증거 영상이요? 그걸 좀 보시죠. 화면, 저 화면. 저건가요? 영화 얼음 뭐 빙하 속에 무슨 스타워즈 한 장면 같죠? 얼음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아니 저게 실 그거예요? 예, 실제 기체예요, 저게. 이야, 사진 누가 기가 막히게 찍어. 2002년. 네.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빙하에서 고쳤어요? 빙하에 있었나 보네요, 저게. 네, 빙하에서 찾았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복원이 됐네요. 그리고는 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게 되는 것이죠. 이야.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도. 네, 위험하게 나왔어요. 표정이 썩 밝지는 않으시네. 근데 와, 적어도에서 굉장히 지금 난이도 높은 비행을 하고 계세요. 그죠? 굉장히 적어도. 그러네요. 네. 활주로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살았다. 되게 신기하네. 지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빙하 속에서 뭐 슈퍼맨 먹는 것도 아니고 빙하 속에서 있다가 거기서 수리한 장면이 있었다가 그렇게 날았어요. 저게 이제 2002년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때 영상인데 한 30분 동안 상공을 날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단 저기는 켄터키 동부의 이제 미들스브로라는 도시이고요. 저걸 보려고 2만 명이 모여들었던 그 상황이고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것은 그린랜드의 빙하에서 발견이 된 기체예요. 1992년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10년 전이죠. 268피트나 되는 눈과 얼음 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268피트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깊이인데 예. 이걸 발견한 사람이 로이 쇼프너라는 사람인데 이 미들스브로 저 지역에 사는 사업가예요. 근데 운명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 발견을 우연히 한 사람인데 이 P-38 전투기에 관심이 또 많았던 일종의 밀떡이었던 것이죠. 딱 보면 아는 분이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걸 파내가지고 동체를 복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걸렸다는 얘기네. 2002년에 10년이 걸린 거죠. 야, 근데 어떻게 거기 아니 저 비행기가 거기 왜 그린랜드에서 전투를 했나요? 왜 저기 바뀌었대요? 이게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그린랜드 빙하에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날짜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7월 15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P-38 6대 그리고 다른 폭격기 2대가 같이 착륙을 했는데 착륙한 뒤에 이제 승무원 총 25명은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 이들 항공기들은 현장에 이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방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야말로 빙하 속에 잘 보존이 됐던 거고 이 중에 이제 일련 번호 41-7630번을 가진 그 P-38이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B-17 폭격기 2대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심한 손상을 입은 그런 상태였고 이 P-38이 가장 양호하게 잘 보존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님이 P-38로 관심 있었군요. 얘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은 오래 타다 뭐 저도 한 15년 타고 있는데 이게 부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빙하 속에 처박혀 있다고 폐기 처분돼 있던 이 기종인데 이걸 어떻게 고쳤대요? 이걸 다시 만들었나요? 설계를 해서 부품을? 일단 이 동체를 회수하는 것부터 지금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100m에 박혀 있는데. 네. 그래서 회수팀을 꾸려서 내려가서 전투기를 해체해서 다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전투기가 있는 곳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수팀이. 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계속 쏟아부어서 그 쏟아부은 물의 양이 뭐 우리가 뭐 양동이로 쏟아부은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아마. 뜨거운 불 떼고 부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뭐 기계로 아마 부었겠죠. 그래서 1.2m 넓이의 이제 터널을 뚫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이걸 다 분해해서 갖고 올라오는데 이 총 비용만 63만 8천 달러가 들었으니까 7억 원이 든 겁니다. 이 회수 비용만. 하기야 뭐 지하 80m까지 이걸 그러니까요. 구멍을 냈어야 되니까. 토니 스타크 아니에요 이분이? 역시 토니 스타크 그 부분 아니에요 이거? 예, 그 덕후의 끝은 양덕이라고. 성공한. 성공한 덕후. 본인 분야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P-38의 부품을 끌어다 모아서 결국은 원형 복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별명이 빙하의 소녀예요. 아까는 뭐 무슨 악마였잖아요, 그죠? 아, 두 쌍꼬리 뭐 쌍꼬리 악마였는데 얘는 빙하의 소녀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쌍꼬리 악마일 수도 있지만 그 형태가 또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소녀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빙하의 소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양갈래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빙하에 있다가 비행까지 했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아마 그 사업가분도 무슨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비행을 하고 싶은 이 꿈 저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제가 조종해서 그런 누구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뭐 비행이 많이 영감을 주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조종사 출신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제 대표적으로 생텍스베리 그런데 오늘 본방 내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본 게임에서 무기 아닌 웬 책이냐고요? 이 책 작가들의 이력을 알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모두 조종사 출신이었는데요. 오늘은 푸르른 하늘에서 자유를 갈망한 작가들을 만나보시죠.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45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때였죠. 한 조종사가 정찰 비행 임무를 받고 P-38 라이트닝에 오릅니다. 귀한 시간은 오후 1시. 하지만 몇 개월, 몇 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8년 그는 전사자로 인정받는데요. 사라진 조종사는 바로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였습니다. 생텍쥐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하늘과 첫사랑에 빠진 그는 1921년 군 복무 기간 중 조종사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1923년 제대할 때까지 모로코와 프랑스 상공을 비행하게 되죠. 제대 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약혼도 하지만 결국 파혼에 이릅니다. 상심도 잠시 그는 다시 하늘에서 위안을 찾죠. 그리고 이 시기 항공 우편 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난방 우편기와 야간 비행이라는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종사들의 고독과 두려움, 사랑과 죽음을 그려냈죠. 그는 모범적인 조종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안전관리에 무심했고 조종석에 앉아 몽상에 빠져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나치에 함락되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망명 이후 1943년에는 그 유명한 어린 왕자를 출간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늘이 그리웠던 거죠. 그의 나이 43세, 조종사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요. 1944년 7월, 8월로 예정된 남프랑스 상륙작전을 위해 정찰 임무를 맡게 되죠. 그는 프랑스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으로 단독 비행에 올랐고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그러던 중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남동쪽 바다에서 한 어부가 생텍쥐페리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건져 올리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탔던 P-38 라이트닝 정찰기도 발견됩니다. 생텍쥐페리는 정말 피격당해 추락한 걸까요? 반면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의 소설 야간 비행 속 주인공은 폭풍우를 피해 구름 위로 높이 떠오르곤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억하며 스스로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생텍쥐페리가 소설로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실이든 생텍쥐페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는 여전히 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텍쥐페리 외에도 조종사 출신 작가들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상영했던 뮤지컬 마틸다 아시죠? 이 작품의 원작자 로얄드 달인데요.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도 유명하죠. 그 또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국군 조종사였는데요. 로얄드 달은 1940년 임무 수행 중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지만 심한 사고 후유증으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죠. 결국 그는 워싱턴에서 지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007 시리즈의 작가 이언 플레밍과 함께 스파이로 MI6 부서에서 일하게 된 거죠. 마침 그곳에서는 한 유명 작가가 전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감을 찾고 있었죠. 로얄드 달은 작가에게 자신이 사망에서 추락했던 경험담을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로얄드 달의 글을 본 작가는 아주 놀랍니다. 로얄드 달의 글 실력이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작가는 바로 로얄드 달의 원고를 수정 없이 잡지사에 넘기게 되죠. 이를 계기로 로얄드 달은 작가로 데뷔하게 되고 첫 단편집 개조심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냉혹한 전장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공군 조종사들의 심리가 아주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종사 출신 작가는 또 누가 있을까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갈매기의 꿈 속 유명한 문장이죠. 주인공 조나단은 작가 리처드 바크의 분신이기도 한데요. 리처드 바크 또한 3,000시간 이상 비행 기록을 지닌 조종사 출신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처럼 작가 자신도 비행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는데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도 꾸준히 비행을 해왔죠.
2012년에는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소설 속에서 갈매기 조나단이 죽음의 위험을 안고도 자신의 한계 속도를 시험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리처드 바크 또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숭고한 도전을 했던 걸까요? 이처럼 하늘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공포의 전장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발견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공간이기도 한데요. 저도 광활한 하늘을 한 마리 새처럼 날아보고 싶네요. 아주 좋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종사 출신 작가는 생텍쥐베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래요. 네, 생텍쥐베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그 루알드 달, 리처드 바크 같은 분도 이렇게 하늘을 나는지 몰랐어요. 본방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저는 뭐 직접 비행 조종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이 타보셨잖아요. 전투기는 좀 타봤죠. 수송기 그리고 좀 초계기 타보고 수송기나 헬기 뭐 이런 거 많이 타봤고. 근데 저는 이 어디 민항기를 타고 여객기를 타고 어딜 갈 때도 가급적 창가에 앉으려고 그래요. 창가에 앉아서 또 인스타가 찍으시려고 그러죠, 그거. 이 착륙할 때 예, 그러니까 꼭 그죠. 옛날에는 구경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찍어서 이제 인스타에 올려서 올리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았어요. 구름을 유심히 보는데 가끔 보면 굉장히 정말 그림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구름을 볼 수가 운해 있어요. 뭐 이러면서 바다같이 쫙 펼쳐지기도 하고. 조종사 출신 소설가들이 멋진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구름도 보고 해 떨어지는 것도 그러면 느낌이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전망도 훨씬 낫죠. 우리 일반 그렇죠. 비행기 요만한 창문으로 보는 그렇죠. 거하고 이 캐노피에 앉아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60년이나 빙하에 묻혔다가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쯤 이게 그 예전엔 전선에 투입된 건 언제쯤일까요? 바로 우리 그 1942 게임 네. 그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름 역사성이 있는 그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 1942년부터 투입이 됐고요, 실제로 태평양 전선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게임 보시면 주로 바다에서 이렇게 그렇죠. 태평양 전선에서 약 1,700기의 공중전 격추를 기록했고 중국, 버마, 인도 전선에서 157기의 격추를 또 기록을 하고요. 솔로몬 제도, 뭐 뉴기니 섬 이런 데 주둔을 하면서 일본군을 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 라이트닝이 상대했던 당시 일본군 전투기 하나가 바로 1945 슈팅 게임 속에 나오는 전투기입니다. 그렇죠. 이 스트라이커스의 일원으로 연합군의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바로 다 아는 제로. 네. 제로센 전투 제로센.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영전이라고 한자로 쓰는 네. 바로 요 기체죠. 딱 보시면 바로 이제 아십니다. 하여튼 온갖 영화에 뭐 진주가 그렇죠. 이거는 뭐 못 볼 수가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좀 과대 포장된 측면도 있는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대단한 전투기로 돼 있어서 그런. 이게 게임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비슷하게 보이시죠? 일본 마크만 지금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연합군이니까 지금. 국가의 색깔은 지었군요. 우리 다 하나니까. 이게 게임 속에서는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고 그 다음에 이 서브 웨폰 같은 경우에는 적에게 착탄 후에 바로 다시 발사되는 형식이라 초근접 상황에서는 데미지를 많이 뽑아내긴 해요. 게임 속에서. 게임 속에서. 근데 사정거리가 짧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게임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체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실제 모델은 제로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단발 전투기였죠. 그리고 가미카제도 이제 이게 주로 가서 했고 영의 영어 표기인 제로하고 전투기의 일본 발음인 센토키의 이제 전투기가 센토키 이렇게 센토키 얼핏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 첫 글자를 합쳐가지고 제로센, 영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영식 함상 전투기가 원래 이름이고 함상 전투기란 말대로 이제 그 주로 항공모함 같은 데 많이 이제 썼던 것이고 모든 형식을 다 포함해서 한 10,000대 정도 생산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32형 같은 경우가 최대 속도는 544km, 항속거리는 2,380km, 굉장히 긴 편이고, 그다음에 이 두 문의 20mm 기관포와 13.2mm 기관총을 날개에 장착을 했었죠. 네. 그 영화 속에서만 봐서 그런가 좀 미군이랑 일본군이랑 싸울 때만 봤는데 많이 나오죠. 네. 이 그 제로셋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194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해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였어요. 원세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주로 항공모함에서 운영한 함재기였기 때문에 이제 해군 항공대 소속이었던 거고, 일본이 결국 2차 대전 때 미군에 졌지만 진주만 기습도 했고, 그리고 2차 대전 초기에 정말 흥미로운 거는 일본의 항공모함 정밀력도 대단했습니다. 미국 항공모 전력이 훨씬 센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숫자나 이걸 따지면 어떤 때는 일본이 더 많았던 때도 있어요, 초기에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정식 항모가 아니고 뭐 상선을 개조한 뭐 좀 그런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허접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간 숫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항모 개발에 이제 주력하면서 여기에 태울 실을 함재기 개발에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로센 전투기라는 나름 걸작 전투기가 이제 탄생을 한 것인데, 대비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일 전쟁 때 이제 전선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1940년 9월 13일에 13대의 A6M 전투기가 그 소련제의 I-15와 I-16이라는 이러한 전투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공군 비행대 소속으로 27대의 전투기와 이 A6M이 이제 공중전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전투기들이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중국 전투기, 중국 공군 소속 전투기 27대를 모두 격추시키는 그런 이제 전과를 올린 거죠. 13대 27로 붙었는데 일본군 비행기 숫자가 적었는데 27대 0이 나왔어요? 27대 0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까 대단한 이제 전과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때 떴고. 그러네요. 올킬했네요. 와, 무선실 올킬. 그 뒤에 이제 진주만 기습에서도 이제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해서 정말 일본 뭐 함재기를 떠나서 일본 전투기 가장 상징처럼 돼 있는 이러한 전투기가 됐죠. 엄청난 전과인데 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대요. 이 제로센 같은 경우에는 그 선회 반경, 회전 반경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방향 트는 거. 이거는 물리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뭐 UFO는 이게 직각으로 움직이겠지만 일반 비행기는 다 이 회전 반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90도로 회전식 회전 반경이 200m 정도였는데 미군 전투기 당시 회전 반경은 400m로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해 반경,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게 보통 10m만 차이가 나도 공중전에서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이제 엄청난 차이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선해 능력을 처음에 이제 미군이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조그맣고 하니까 얕보고, 그러니까 이 또 심지어는 이 A6M, 그러니까는 제로센 동체의 이제 붉은 일장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미트볼이라고 불렀대요. 슈퍼 보니까 또 고기 색깔 좀 느낌도 나고 그랬나 보죠. 그렇게 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미군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꼬리를 무는 그 독파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군이 꼬리를 물면 제로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서 이제 뒤로 돌아서 배후로 치는 거예요. 선의 반경이 작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결정적이 중요하죠. 위치를 바꿔버리네 그냥. 그렇죠. 공수가 바뀌네요. 네. 게다가 제로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속거리가 깁니다.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항속거리 긴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12시간까지 채공을 할 수가 있었대요. 와, LA 가는 거네요, 서울에서. 네,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정말 미군들한테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천하무적인 것처럼 비쳤는데, 이게 이제 불과 6개월 만에 태평양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네. 아까 이제 기동력이 뛰어나다, 항속거리 길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가벼웠기 때문에, 기체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거를 이제 무리해서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약점들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제 조종석이나 아니면 연료 탱크 이런 데 방탄을 안 한 거예요. 연료 탱크 같은데 그냥 총탄 맞으면 바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뭐
국산적으로 얘기하면 날아다니는 화약고 비슷한 존재가 줄일 걸 줄여야지 예. 방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날개 안에도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까? 네. 연료를 채우는데 그때 이 연료 탱크에는 사실은 자동 봉입 장치나 소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관포탄 한 발만 맞아도 폭발하는 화재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미군들이 딱 약점을 간파한 다음에 바로 저거다 해가지고 이 기관총탄, 총탄 또는 포탄을 뭐를 썼냐? 발화성이 뛰어난 소위탄을 썼어요. 아, 불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불 붙여버리면 그냥. 그럼 그냥 한두 발 맞아도 바로 그냥 불 붙어서 바로 이제 폭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미군들이 뭐 붐앤줌이라는 전술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고속 일격 일탈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때리고 빨리 튄다. 히트앤드런. 네. 높은 고도에서 빨리 내려와 가지고 강한 화력으로 집중적으로 제로센을 공격한 다음에 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이었다는 건데 보통 극강화에 들어가면 그 당시는 뭐 음성 넘는 전투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시속 500km, 600km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빠른 편인데 이 극강할 때는 700에서 시속 900km. 시속 900km면 요즘 여객기들이 그렇죠. 최고 속도로 달릴 때 이제 900km, 1000km대 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속도인데 이 속도를 내니까 이렇게 빨리 때린 다음에 튀어나가면 제로센 입장에서 별 대응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평양전선에 배치된 미 육군 전투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일본군 항공기를 격추시킨 기종이 P-38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좀 줄었다긴 했네요. 네. 방탄은 그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칼싸움하는 영화보면 열받는다 갑옷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 몸은 가벼워지죠. 근데 한 번 맞으면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그 훈도시만 입고 싸우는 일본 아, 모사가 그렇죠. 떠올라요. 이거 아니고 이거 수호 이거 예. 다 벗어 던지고 막. 예. 열받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예. 아우. 아, 게임에 일본기 하나 더 나오죠? 하나 더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요놈입니다. 또 놈이야. 아, 뭐 사물이니까. 네, 사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신덴이라고, 신덴이라는 이 녀석인데, 생겼네요. 예, 일단은 이 기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게임 속 기체로서 제일 빠르고 게임에서는 그 다음에 무기도 강하고 메인샷과 서브샷이 전부 집중형이기 때문에 폭탄도 위력이 강하고. 근데 잘 보시면 이 어디가 앞인 것 같으세요? 프로펠러 달렸으니 그게 앞인데 이 모양이 요즘 비행기라고 여기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 이게 얼핏 보면 여기가 앞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쪽이 앞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날개가 이제 역방향으로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쪽이 앞이에요. 아, 그게 앞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못생긴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안 썼지 않았을까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앞에 이제 카나드라고 그러죠. 보조날개 네. 달린 그런 형태. 그렇죠. 정확한 이름은 J7W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고 신덴이라고 하는데 규슈 항공기에서 만들었고요. 프로토타입은 지금 이제 미국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프로펠러가 기체 뒤쪽에 있는 방식이고 이제 엔테식 항공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개발자인 이탈리아 과학자인 엔테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꼬리에 달려서 항공기를 미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는 푸셔 타입, 미는 사람, 푸셔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그 라이트 형제 항공기 있잖아요. 그 플라이어 1호. 그것도 보시면 앞에 카나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제 카나드 이 미까지 달려 있고 보조날개가 달려 있고 엔진이 뒤에 있었어요. 프로펠러가. 그러니까는 비행기의 원조는 사실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용도는 뭐였을까? 생긴 건 특이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그만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항공기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은 뭐냐? 폭격기 요격용입니다. 미군 폭격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B-29 폭격기예요. B-29 폭격기가 이제 원자폭탄 투하한 걸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전에 다뤘지만 도쿄 대공습, 소위탄 이런 걸 통해서 도쿄 대공습을 하고 그때 수만 명이 화재로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B-29 폭격기가 일본을 이제 맹폭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이 B-29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km 이상의 그 당시로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전투기들은 그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서 요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공으로 올라가서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전투기, 요격기가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면 엔진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 센 거, 출력이 강한 걸 썼는데 이 2100마력의 공랭식 성형 엔진인 하43형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폭격기가 B-29라 크니까 이 기관총 구경 작은 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좀 구경이 큰 대구경 기관포를 달았는데 전투기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제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30mm 기관포를 4문이나 장착했습니다. 와. 20mm도 아니고 30mm 기관포를 4문이나 이제 목표가 뚜렷하군요, 진짜. 그 전투기 때리기는 어렵겠는데 그 정도면 연사속도를 때리고. 상당히 파워풀한 요격기였는데 근데 딱 2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요? 예. 첫 비행을 한 게 1945년 8월 3일이에요.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하잖아요. 광복절 직후구나. 그러니까 직전이구나. 불과 2주도 안 된 12일 뒤에 이제 항복을 하니까 이거 뭐 양산하고 뭐 더 하고 테스트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셨다 내려 이거네요. 이거 왜 만들어? 어디다 쓰려고 그렇죠. 또 전쟁이 느끼려고. 2대 만들어지면 연합군이 바로 접수. 그래서 미국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그렇게. 네. 슈팅 게임 속 전투기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원쌤은 어떤 기체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쵸, 독일의 그쵸? BF-109 메서슈미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독일하고는 안 하시나요? 살짝 좀 가까워요. 나치 독일은 좀 나빴으니까. 그렇죠. 소련은 이제 우리랑 친해졌으니까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다르고. 게임 속 기체를 보면 일단 속도는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기체가 소형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빠르고 포메이션 어택도 강하고 특히 서브 웨폰은 부무장은 탐색 능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고요. 연사력도 좋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고 예쁘게 멋있게 생겼죠. 이 게임 속 기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대략 비슷한 느낌이죠. 얘가 바로 진짜 노란색이 있군요. 엄청 그냥 치장으로 만드는 건 칠한 건 줄 알았는데. 물론 뭐 나치 깃발 이런 건 다 뺐고 당연히 이건 또 이제 옛날에 또 조립식로도 인기 있었던 기체 중에 하나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전기관을 거쳐 사용했던 그런 기종이고 이 메서슈미트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죠. 빌리 메서슈미트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뒤에 붙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BF 지금 109잖아요. 이 BF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BF109가 아니고 ME109라고 하는데 그 메서슈미트의 M이죠. 그래서 이 ME109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BF보다는 ME로 많이 입력이 돼 있어요. 아마 그 조립식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아주 옛날 얘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2차 대전 때 초기 독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군의 아까 P-38 같은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는 큰 활약을 했지만 유럽 전선에서는 바로 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서슈미트가 고고도에서 성능이 더 우수하거든요. P-38 같은 경우에는 시속 800km 이상의 고속에서는 조종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급강하 최대 속도를 830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순항 속도는 800km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강하를 할 때 얘기인데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조종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특히 초기형 같은 경우에 시속 800km 이상을 넘어가면 주위기의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음속을 넘는 지점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날개의 구조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비행기 날개에서는 이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기를 뚫고 가는 이 비행기의 이제 흐름이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날개 위쪽은 항상 빨라요, 훨씬. 그런 지점들이 음속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음속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초음속기는 샤크웨이브라는 것도 생기고 충격파도 생기고 이런 이 공기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보통 이제 미익이라고 하죠. 수평 미익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동체 꼬리 부분에 수평으로 날아놓은 이 날개가 이게 작동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속도를 800km, 830km로. 근데 BF109 메서슈미트는 단발 엔진인데도 급강하 시에 시속 900km 이상으로 가속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기관포가 20mm 기관포 2문에 7.92mm 기관총 2문이 무장이 돼 있었는데 2대밖에 안 만들어진 신덴에 비하면은 약한 화력이라고 보일진 모르나 라이트닝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강한 화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20mm 기관포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전투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세다 보니까 메서슈미트는 단일 기종으로는 가장 많은 34,000대가 특히 앞에 신들하고 비교하면 참 굉장한. 그래서 종전 후에도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주력 전투기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던 기종이었죠. 근데 이 메서슈미트를 보면 이 독일이 사실 기본적인 상식에 충실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기본이요? 기본에 충실하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은 사실은 전투기보다는 폭격기 만능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폭격기가 전투기만큼 속도가 빠르다면 전투는 전투대, 공대공, 그렇죠. 공대 다 된다. 근데 독일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이걸로 폭격기를 요격해서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덩치큰 폭격기 잡아먹기는 딱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메서슈미트는 또 에이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투기로. 에이스? 슈퍼 에이스만 100명이 넘게 이런 전투기죠. 창과 방패. 천적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스피드파이어입니다. 스피드파이어. 이게 참 못생겼죠. 이게 전투기죠. 저거는 대결 모드가 아닌데 자꾸 도발을 하시네 지금. 잘못하면 이게 슈퍼 에이스 배출 기록이 영국으로 바뀔 뻔한. 스파이가 가서 007 이런 거 갔구나. 영국 항공 기술자에게 소프가 하나 왔는데. 대박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엔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엔진 모델이 이 중요한 물건을 으로 보낸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기종은 머스탱.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저는 일단 딱 보면 이제 무스탕입니다. 뒤에.